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이정우 교수님 연구실, 연구실 이름은 통신 및 머신러닝 연구실이고요. 현재 지금 박사과정 2년차 한승엽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Learning to Run Unlearned Feature for Segmentation인데요. 이게 혹시 메타러닝이나 액티브 러닝 관련한 논문인데, 이게 현재 이번 립스에 메디컬 이미징 워크샵에 발표됐던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학습이 왜 어려운가, 그 다음에 메타러닝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메타러닝만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하는 게 왜 어려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결과는 일단 브레인 튜머 세그멘테이션 관련해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험 데이터는 브레인 튜머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지만, 알고리즘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너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브레인 튜머 세그멘테이션에서 왜 이런 좋은 파인 튜닝 기법이 필요하냐부터 이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캔서라고 부르는데, 뇌 자체에서 생기랍니다. 흔히 말하는 뇌암, 간암처럼 뇌 자체에서 처음 생기면 이렇게 암이 중간에 매우 크게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하지만 브레인 메타스테스는 이건 다는데 원래 장기에 암이 있다가 뇌로 퍼져서 오는 암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MRI 영상인데, 영상 속에서 이렇게 크게 아니라 저기 작은 동그라미가 이제 빨간색 이제 점선 아닌 것처럼 작은 동그라미가 이게 여러 개 멀티플하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가 되게 웃긴 게, 사람이 볼 때는 종양이 똑같이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얀 부분을 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하얀 부분이 저렇게 작게 동그란 거랑 크게 동그란 큰 모양을 이루는 거랑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학습한 결과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메타스테시스의 결과로 바로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넌드 피처라는 게 저런 식으로 큰 피처를 잘 잡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은 작은 피처도 잘 잡는 네트워크로 파인 튜닝 할 거냐 하는 게 저희 모티베이션이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파인 튜닝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너럴하게 메타러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제 발표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이제 간단한 아웃라인은 이렇게 되고요. 일단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가 왜 학습하기 어려운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메타러닝, 액티브 러닝, 이제 합친 저희 제안한 방법은 액티브 메타튠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현재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중에서 사실상 FCN 기반인 것 중에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PSP 네트워크인데요. 물론 이제 어떤 다른 보조적인 방법을 더 써서 네트워크 향상시키는 결과는 최근들에 있지만,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먼저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이게 FCN 베이스드로 좀 업그레이드된 네트워크인데, 이것들의 장점은 이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볼 거는 빠르게 실시간으로 잘 되구나 라는 보는 게 아니라, 가끔 보다 보면 저기 벽도 인식했다가 벽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도로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블러리한 아웃풋들이 계속 보일 겁니다. 이게 현재 거의 최신의 성능이라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인도나 사람을 순간적으로 사람이라고 인도라고 인식을 못하면 차가 글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럴 때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거냐, 이 네트워크를 순식간에 어떻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냐라는 게 저희 이제 모티베이션이 결국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부터 이제 리뷰하고,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이 네트워크를 바라보고자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존에 이때까지 나와 있는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앞단에 이렇게 인코딩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코딩 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업샘플링을 잘 할 것인가가 결국에는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른쪽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엄청 복잡한 샘플이 거의 1x1으로 압축이 됐다가 2x2, 4x4 더하긴 합니다만
이걸 다시 더해서 바로 원래 사이즈로 이제 업샘플링을 다시 시키기 때문에 이 업샘플링 과정이 뭐 여러 단에 아무리 거치더라도 그 블러리한 아웃풋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주류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PSP 네트워크나 이제 업그레이드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을 한 번에 이제 업샘플링 할 때 좀 더 다양한 커널을 써서 뭐 좀 더 다양한 방식을 써서 이 그 세부적인 구조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현재까지 이제 메인스트림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뭐 현재까지 생각은 그 작은 구조를 잘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은 커널들을 여러 개 써서 여러 개 커널에서 나온 결과를 뒤에 바로 뭐 컨캐트네이트 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해서 이제 하면은 보시다시피 여기 맨 왼쪽에는 인풋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고 세 번째는 제일 기초적인 FCN을 한 결과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PSP넷 결과인데요. PSP넷 결과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침대 위에 있는 베개도 잘 잡고 그 침대 바로 아래에 있는 캐비넷도 잘 잡습니다. 이런 게 결국에는 여기 앞서 말했듯이 작은 커널들이 그 작은 오브젝트들도 잘 이렇게 스트라이드 하면서 잘 잡을 수 있게끔 이제 학습을 시켜준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가정을 하고 다시 뭐 수학적인 증명은 크게 없이 이제 믿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 제가 오늘 발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물론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 이런 작은 뭐 베개라든지 램프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아니면 빌딩에서도 이렇게 잘 못 잡는 부분을 많이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로 사실 들어가면은 이게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랑 다르게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태스크의 정의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앰비규어티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체 보통 세그멘테이션 합승 네트워크를 보면 뭐 5만 장이 있더라도 여기에 베개가 제대로 들어간 그림이 몇 장이 있을까요? 뭐 10장 미만이거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작은 물체라서 이제 작은 커널이 필요해서 이제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작은 물체는 특히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물체가 그림 속에서 어떻게 보일지,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기하학적인 스트럭처가 어떻게 될지 네트워크가 충분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베개라는 거를 세그멘테이션 해라 했을 때 베개를 몇 번 애초에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떤 애가 베개인지 인식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PSP넷 같이 이제 작은 물체를 이제 뭐 이건 추측성으로 말하는 겁니다만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커널을 도입을 하면 그거는 아무래도 그런 작은 태스크에는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거니까 잘 되겠다. 그렇게 이제 아키텍처를 짠 거고 학습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데이터를 줄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태스크 앰비규어티를 줄이고 이제 좀 작은 물체도 같이 잘 잡을 수 있는 방향이 그러니까 몇 스텝 안 하고 몇 데이터셋을 안 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뭐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쓰이는 뭐 배치 사이즈 이런 거부터 이제 먼저 세그멘테이션은 좀 다르게 쓰이는데 그거의 원인들에 대해서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인코딩 되는 부분인 VGG 네트워크를 뭐 이미 학습된 거를 쓰더라도 그 뒷단 디코딩 하는 부분을 파인 튜닝 하는 거, 뭐 쉽게 말해서 뭐 한 스텝 만에 업샘플링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하더라도 보통 36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36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지금 입장에서 봐도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앞단이 이미 다 학습이 되어 있다는 가정한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지 않던 데이터, 뭐 이런 의료용 데이터라든지 뭐 새로운 데이터 환경이 주어졌으면 프리트레인드 된 앞단을 만약에 못 쓴다고 하면 학습 시간이 거의 일주일이 사실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어떻게 다 잘 되는 걸 쓰면 되니까 쓴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봤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시 리트레이닝 하는데 거의 사실 실시간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라고 사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오냐? 바로 이제 그 태스크가 앰비규어스 해서 그렇거든요. 그 태스크 앰비규어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보통 FCN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배치 사이즈를 1로 씁니다. 배치 사이즈를 1로 쓴다는 의미는 어떤 그 이 안에 그림 안에 뭐 침대랑 베개랑 램프가 있는데 이 램프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 여러 다른 샘플들이랑 다른 랜덤하게 샘플되고 다른 거는 개하고 고양이가 있는 샘플이랑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제 배치 사이즈가 커서 평균돼서 이제 그레디언트에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블러리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디자인을 하면은 모델 앰비규어티가 이 스텝에는 뭘 업데이트하는 거지? 그리고 모델이 모르게 되는 거라서 배치 사이즈를 1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떤 크리티컬한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는 이런 FCM 베이스드가 뭐 이런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현재 그 가장 최신의 논문들이 다 적용되는 이유가 한번 feedforward 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아무리 느려도 100ms 이하로 나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쓰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다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델 앰비규어티를 주는 트레이닝 데이터 요소들은 첫 번째, 오브젝트 스트럭처가 그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버리면 얘가 어떤 구조가 어떤 레이블인지 알기 힘들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없을 것 같은 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호수 위에 샌드위치 아니면 정말 힘든 잘 안 나올 것 같은 뭐 한국산 배 이거를 세그멘테이션 하라 하면은 정말 스팔스한 네이버잖아요. 이제 전체 뭐 5만 개, 10만 개 데이터셋에서 그거를 정확히 학습하기 위해서 몇 개를 발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적게 놓더라도 그 특징을 잘 뽑아서 파라미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발표의 이제 목적이 이제 되거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걸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메타러닝이 이제 나온 거는 메타라는 게 이제 위에 있다 이런 이제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풀어서 쓰면 더 쉬운데 러닝 투 런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배우는 방법을 잘 학습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유명한 학원 강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연구하는 게 이제 러닝 투 런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나 빠르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가 이제 러닝 투 런. 그러니까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면은 당연히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이거를 결국엔 빠르게 학습하는 거니까 이제 이건 어디에 쓰이냐? 보통 이때까지 주로 퓨전 러닝이라는 부르는 학문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퓨전 러닝이 뭐냐?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로 보통 이제 학습을 하려면 1000스텝을 우습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1스텝 나아가서 5스텝 안에 옆에 보이는 뭐 희한하게 생긴 글자 있죠. 이거를 비슷한 거를 한 5장 보고 이제 구분을 해봐라 하는 태스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방법을 못 쓰니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논문 같은 오른쪽 그림 논문은 이게 옴니글라시라고 부르는 논문인데요. 이런 퓨전 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이언스지에 이제 나온 이제 논문인데 보통 이제 퓨전 러닝이나 메타 러닝을 이제 그 어떤 학습이 잘 되는 지표로 볼 때 저 옴니글라 문자를 씁니다. 이게 1623개의 모양이 있고 각 샘플마다 20개의 이그제플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20번 안에 각각을 다 잘 구분할 수 있게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닝 투 런, 메타 러닝이 잘 되면 당연히 이제 이 퓨전 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언급할 메인 이제 메타 러닝 방법이 아니라 메타 러닝에서 좀 더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타 러너라는 것부터 먼저 이제 소개드리고 메타 러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메타 러너라는 거는 말 그대로 러너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파란색 이런 네트워크가 메타 러너, 이제 선생님 네트워크죠. 그리고 위에 있는 초록색 네트워크가 이제 러너, 이제 우리가 실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태스크를 해야 되는 네트워크거든요. 이제 이 선생님 네트워크가 이런 태스크를 이제 학생이 받았을 때 이 파라미터를 주면은 잘할 것 같으니까 먼저 세타 제로를 한번 줘봅니다. 세타 제로를 줘보고 학생이 이제 그레디언트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그럼 그 반응을 다시 이제 메타러너는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얘가 내가 이런 식으로 세타를 주니까 다음번에는 어떤 다른 태스크가 왔을 때 다른 세타를 줘서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전체 파라미터를 메타러너가 아웃풋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줘서 이 러너 네트워크 전체 파라미터를 바꿔버리면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 라는 걸 감을 익혀놨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이렇게 T 스텝만큼 이 메타러너, 이 선생님이 학습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T 스텝만큼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친 방법 학습한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점선 뒤에 있죠. 이제 T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선생님의 실력을 이제 평가를 잘해요. 그래서 앞단은 메타 트레인 영역이라고 그러고 뒷단은 메타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메타 테스트 영역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잡을 맨 처음에는 뭐 개, 고양이 뭐 이런 거 학습하다가 갑자기 이제 차랑 배랑 뭐 비행기를 구분해봐라 임의의 태스크가 딱 주어졌을 때 그거를 보고 선생님이 이제 러너한테 새로 어떤 파라미터를 또 다뤄주면은 이 러너가 한 번에 이제 한 스텝 만에 이 원하는 이제 파라미터 얻을 수 있는지 학습이 이제 끝나요. 보통 이 구조가 이제 메타 러닝으로 불러서 이제 선생님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메타 러닝으로 불려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 성능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지만 이제 메타 러닝을 이제 그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한 영역으로 이끌고 인기 있는 영역으로 이끌 학문이 한 슬라이드가 더 많았는데 이제 모델 어그노스틱 메타 러닝이라는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서 들어서야 이제 이게 프랙티컬하게 메타 러닝이라는 방법이 인정이 되고 그 실질적으로 성능도 좋고 이론적으로 이제 점점 개런티가 됐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셋업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메타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베이스드 이제 러닝 방법이랑 다르게 투 스텝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먼저 처음에 여기 메타 트레이닝 안에 들어있는 저기 5개의 다른 클래스, 즉 이제 만약에 그 5 클래스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새, 버섯, 개, 뭐 사람, 피아노 이런 이미지를 각각 이제 하나씩 묶으면 한 세트로 묶으면 그 이제 5 클래스를 구분하는 이제 보통 5A라고 부르는데요.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세트를 몇 세트 주냐가 이제 K샷 러닝의 결정. 한 세트 주면 이제 원샷 러닝이 되고요. 근데 이 세트를 줬다가 그 다음에 이 세트를 보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랑 피아노 이 중에 5개 중에 속한 애를 다시 데리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얘가 잘 학습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게 여기 한 트레이닝 사이클이거든요. 여기서는 테스트 셋이 메타 러너가 얘를 잘 학습시켰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지만 뒤에서 설명드릴 그 MAML 모델 어그노스틱 메타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테스트 해본다기보다는 이 스텝에서 뭔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혼란을 좀 저가 줄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뭐 메타러너 좀 잊어버리시고 일단 학습이 일반적인 방법이랑 다르게 두 스텝에 나눠서만 일단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MAM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도 발표를 해보고 여러 군데에서도 이제 발표를 해봤는데 한 번에 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저도 쉽지 않았고 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MAML이라는 방법은 그냥 정말 근사한 방법이라서 일반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일단 비교가 안 된다 라고 첫 번째 기억해 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거 방법이 이게 잘 될까? 라고 의문이 들겠지만 당연히 일단 잘 된다고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 어떻게 가냐면 일단 일반적으로 바로 샘플을 어떤 예를 들어서 개를 클래시파이 하기 위해서 개 이미지 샘플을 얻어서 이거를 거기에 샘플에 대한 이제 그레디언트를 여기 그림 아래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그레디언트 L1이라고 이제 부르면은 이 한 샘플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사실 개 전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파라미터랑 사실 거리가 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의 이미지가 1000장 있으면 그 1000장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제일 잘하는 포인트가 세타 1인데 스타인데 그러니까 개 전체를 옵티멀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옵티멀한 포인트는 이제 세타 1 스타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세타 1 스타가 사실은 어떠한 개를 잘 구분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세타 1이라고 부를게요. 세타 1이랑 세타 1 스타는 사실 다른 방향이에요. 왜냐면은 이 세타 1 세타 근처로 이렇게 각 샘플들을 위한 옵티멀 이제 파라미터 포인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을 하면은 사실 세타 1 세타로 계속 그레디언트 방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보듯이 계속 노이지한 방향을 이제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제 몇 샘플 안에 이제 업데이트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조금 방법 업데이트 했는데 그 방법이 이제 모티베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센시티브가 높은 로스 펑션을 새로 디자인을 해보자.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용어부터 먼저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면은 이 메타러닝을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하는 모델을 이제 F라고 부르고 이 F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업데이트할 거냐인데 여기서 태스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제 세타 1은 예를 들어서 개를 잘 구분하기 위한 옵티멀 포인트고 세타 2는 뭐 고양이를 잘 구분하기 위한 옵티멀 포인트고 세타 3는 뭐 새를 잘 구분하기 위한 옵티멀 포인트라 생각하면 그 세 가지 일을 다 잘하려는 네트워크가 되려면 그 세 가지의 중점인 방향, 화살표 끝에 와야 이제 목표가 이제 도달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의 그레디언트 방법은 저런 식으로 그레디언트를 얻어서 노이지하게 저 방향으로 갈 텐데 여기서는 투 스텝으로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진행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크게 알고리즘이 이너 루프, 아우터 루프 두 가지 루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우터 루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원스텝에서 루프라기보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컨펌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안에 이너 루프인데 이너 루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한 트레이닝 태스크에 대한 세트를 다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에 루프가 TI에 대해서 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각각 TI는 개를 구분한 태스크, 고양이를 구분한 태스크, 새를 구분한 태스크 이거를 TI를 뜻하고요. 각 태스크마다 이제 하나 샘플을 합니다. 이제 샘플을 해서 그레디언트 디선트처럼 원래 이제 처음 이니셜 포인트 세타를 이제 세타 프라임으로 세타 I 프라임으로 옮겨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개에 대한 세타 1 프라임, 그 다음 세타 2 프라임, 세타 3 프라임 이제 먹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타 프라임들은 템포러리한 값이라서 일단 기억을 해놨다가 이제 루프로 나와서 아우터 루프로 나오거든요. 이 세타 1 프라임이 사실 세타보다 어떻게 보면은 각 태스크에 센서티브한 이제 방향이 되니까 그 방향에서 실제 옵티멀 포인트를 어디로 가야 되면 될지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찾아보거든요. 예를 들면 세타 1 프라임에서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샘플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겠죠. 개를 새로운 이미지를 샘플해서 그 세타 1 프라임에서 새로운 샘플로 가는 방향을 찾습니다. 그게 이제 아우터 루프로 나와 있는 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메타 오브젝티브라고 이제 불리는 부분인데 저기 식의 맨 오른쪽 끝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세타를 한번 이제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알파라는 러닝 데이터를 가지고 저게 이제 세타 프라임이 되거든요. 이 세타 프라임에서 새로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세타 프라임에서 로스를 구해서 방향을 찾아서 원래 세타에다가 이제 밑에 메타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나오는 그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세타 프라임이라는 애는 그냥 쓰이고 이제 버려진 다음에 그 두 번째 스텝에서 얻었던 방향만 원래 세타 제로 처음 이니셜 포인트에서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론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수 스텝 안에 이제 이 업데이트를 해낼 수 있고 이렇게 얻은 이 그레디언트 방향이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서트로 얻었던 방향보다 이 태스크 자체를 훨씬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이게 이 논문 뒤에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지만 이렇게 처음 얻은 이 스텝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개를 구분하기 위한 태스크의 앰비규어티를 사실상 줄여주는 느낌이거든요. 앰비규어티를 줄였다가 이제 그 앰비규어티가 확실한 방향이 됐으니까 그 확실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필요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양은 그 태스크를 잘 정의하기 위한 어떤 앰비규어티를 줄여줄 수 있는 데이터 량 곱하기 그 해당 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 스텝에 필요한 양으로 정의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선트 방법은 앰비규어티를 줄여주는 만큼을 찾아야 되는 게 너무 크니까 5만, 10만 이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당연 간단한 방법에 적용되는 거지만 앰비규어티를 확 이런 식으로 뭐 한 스텝만 할 수 있다 하면은 사실 뭐 5샷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5스텝이거든요. 5스텝이나 10스텝에도 어느 합리적인 수준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메타러닝의 결과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간단하게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너 루프 안에서 그 개, 고양이, 뭐 새를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한 셋이 있으면 그 셋을 몇 개 쓸 거냐라는 게 K-샘플즈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K-샘플즈가 이제 그 세 개를 구분하는 태스크가 있었으니까 각각 그 클래스마다 한 장씩이겠죠. 그러니까 총 5샵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3, 15장의 이미지만 있으면 개, 고양이, 새를 구분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약하면 그렇게 되죠. 이제 이게 그 익스플레이너리 리절트는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원래 초기에는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두색 점선으로 이제 어떤 이니셜한 세타가 있었어요. 이니셜한 어떤 사인 펑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보라색 점들을 따라가는 사인 펑션을 다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5샘플만 이제 보여줬어요. 5샘플만 보여주고 나면은 이제 진한 초록색 점선대로 얘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5샷이 되겠죠. 여기선 태스크가 사인을 따라가라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5포인트밖에 필요가 안 하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점을 주면 여기 조금 어긋나 싱크가 안 맞는 부분이 더 이제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이미지풀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사인을 따라가기 위해서 원래는 한 100개 정도 썼어야 되는 거를 5개나 10개로 쓰면 일단 줄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토익 은퇴표를 먼저 보여드렸고, 근데 이거는 그 슈퍼바이즈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결과인데 보통 이제 첼시핀 ICML 논문입니다. MAML 노컨부 같은 경우에 보면은 5A라는 건 5개의 클래스가 있고 원샷만 했는데도 옴니글라스에 대해서는 89.7%, 5샷 하면은 97.5%.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미니 이미지넷이라고 이미지넷의 사이즈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용도로 다시 리프로세싱한 데이터셋인데요. 근데 2017년 나비의 라로셸렉 발음 잘 못하겠는데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메타러너 논문에서 썼던 데이터셋인 그 데이터셋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원샷으로는 48.07%, 5샷까지 가면은 63%. 다시 원샷이랑 5샷이 어떤 기준이라서 그렇지 뭐 10샷 가면은 사실 미니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뭐 수십만 몇의 포크, 수십의 포크를 돌아야 학습이 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혁신적인 결과라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인 튜닝만 해가지고는 이제 5샷을 해도 MAML 뭐 간단한 방법으로 한 방법만큼 못 미치니거든요. 근데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사실 이걸 해도 수백 스텝이 늘어나도 그 성능이 올라가는 커브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MAML 같은 경우는 그 커브가 일단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AML이 이제 메타러닝 분야를 이제 제일 대표하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RL 영역에서의 결과인데요. RL 영역에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영 그레디언트가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얘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부터 먼저 보시면 얘가 막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애를 한 스텝 업그레이드 했으면 뒤로 가라 시켰으면 뒤로 잘 가고 앞으로 가라 시켰으면 앞으로 잘 가고. 근데 이제 이거 잘 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못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뭐 아예 춤추고 난리가 나 그냥 그레디언트 디선트 학습. 근데 얘는 속도를 얼마로 할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왼쪽 그림은 나오는 왼쪽 그림은 이제 멈춰 있어라 라고 시킨 거고 요거는 3으로 움직여라는 건데 처음에서 이렇게 방어하던 애를 한 번만 진짜 한 스텝만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MAML이 실질적으로 RL 뭐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영역에서 다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런 네트워크를 쓴 세그멘테이션을 바로 적용하면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제 사실 오늘 주제가 됩니다.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원래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메타러너 분야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선트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아니니까 수렴하지 않았지 모릅니다. 그리고 근데 MAML은 어쨌든 그레디언트로 이용하니까 로컬 미니마에는 확실히 간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개런티가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건 증명 안 됐지만 확실히 MAML은 어쨌든 빨리 갑니다. 빨리 어쨌든 계속 쓰다 보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하고 실제로 실험적인 성능은 확실히 개런티가 되어 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는 바로 MAML만 딱 적용하면 왜 파인 튜닝이 빨리 안 되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람 사진 중에서 웃고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크라이테리어가 벌써 3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진을 받았어요.
위에 이제 할아버지 사진 받았을 때 웃고 있지만 모자도 쓰고 있지만 어리진 않아요. 그럼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분리를 해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세 가지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하지만 노스를 주거나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걸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로스를 빼자 이런 식인데 이제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들어갈 거지만 이제 이너루프에서 쓰였던 세타 프라임을 뽑는 방식이 각각의 이런 전체 모드를 만족하지 않지만 일부 모드를 만족하는 것도 로스가 내려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더 견인을 해서 각각의 이제 세 개의 태스크가 있을 때 세 개의 태스크를 좀 명백하게 구분해주는 역할인데 MAML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그젠플로 그냥 그레디언트 디선트를 학습을 하면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MAML 적용을 하면은 이제 잘 된다는 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마일도 잘 구분 못하고 햇도 구분 못하고 0도 구분 못하는 세트가 이렇게 로스가 높은 저 피크 위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한 모드만 만족하는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로스를 내려주게끔 디자인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 로스만으로 부족하니까 그 태스크를 이제 MAML에서 first 스텝에서 이너루프 스텝에서 뽑은 이제 P가 이제 세타 프라임이거든요. 근데 이 세타 프라임을 먼저 뽑아놓고 다시 그 비슷한 애들을 다시 샘플해서 그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더 빨리 이제 로스를 내려가는 방향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좀 모호하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MAML은 복잡한 태스크가 있을 때 몇 샘플만 봐도 그 복잡한 태스크를 잘 구분을 해낼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세 가지에서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가 두 가지를 만족하고 하나는 안 만족하는 애를 잘 뽑아낼 수 있어서 그걸 이제 잘 찾아서 이제 학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모호한 거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그게 이제 액티브 러닝이 되겠는데요.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면 일종의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일단 뭐 한 30개의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 이 머신러닝 모델이 다음 이제 스테이브의 학습 데이터를 얻을 때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가 이제 보는 학습 데이터 중에 자기가 제일 잘 모르겠는 거, 제일 언설튼한 것만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언설튼한 거에 대해서만 사람이 레이블링해서 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언레이블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레이블해서 주게 되면은 이 사이클마다 제일 언설튼한 것만 묻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레이블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언설튼하게 생각하는 것만 데이터를 요구해서 레이블 달린 데이터의 요구량이 일반적인 학습 방법보다 이제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액티브 러닝의 취지고요. 이제 뒤에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초록색 데이터랑 빨간색 데이터를 이제 구분을 하고 싶어요.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400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포인트를 어떤 걸 가지고 샘플을 와서 학습할 거냐라는 초기에는 먼저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30개를 먼저 이제 추출을 해서 임의의 선을 그어봐요. 선을 그어봐서 그 다음 그 선을 기준으로 이 선에서 가장 언설튼한 걸 뽑아서 다시 이제 재학습을 이제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같은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샘플링 했으니까 저 끝에 이거 두 개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왼쪽에 있으면 가장 왼쪽 그룹에 있는 게 확실한 애잖아요. 확실한 애 샘플링 하는데 그 반면 C는 경계선 근처에 있는 이제 이그젠플들만 샘플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개를 구분하기에 스코어적으로 봤을 때도 얘가 A 확률이 0.47이고 B 확률이 뭐 0.53인데 제일 아리까리한 뭐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모아놔서 선을 그으면은 이게 B 이렇게 랜덤하게 샘플했었던 것보다 같은 데이터량 쓰고도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액티브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의 레이블된 이제 샘플만 써도 이제 왼쪽 방법 70%인데 오른쪽 방법 90% 확실히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좀 더 그래프적으로 보면 이제 레이블 데이터 숫자에 따른 이제 성능인데요. 이제 빨간색 이제 그래프가 액티브 러닝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액티브 러닝을 이제 uncertainty를 주는 방법을 이제 매저하는 게 uncertainty 샘플링이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기존적으로 뭐 리스트 컴피던트한
이제 uncertainty 샘플링을 해가지고 몇 스텝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봤더니 한 200스텝만 가도 얘는 합리적인 어떤 결과를 내는데 파란색으로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계속 결과를 가져가면은 언제 수령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수만 스텝이 걸리겠죠. 그게 이제 액티브 러닝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액티브 러닝이 아까 모티베이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모호한 애를 뽑는 거니까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앰비규어티가 높은 가장 앰비규어스한 샘플을 뽑아서 그쪽에 이제 뭐 바운더리를 긋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uncertainty, 앰비규어티를 측정하는 방식이 뭐 예로 들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코어 기준으로 이제 이 스코어는 얼마, 저 스코어는 얼마 했을 때 그 스코어 자체가 얼마나 제일 그러니까 낮은 스코어가 얼마만큼 크냐로 봐서 이제 정하는 방식이고, 엔트로피는 이제 스코어의 엔트로피를 클래스마다 계산하는 방식이고, 이제 마진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세 가지 보면은 이제 그 각 코너들이 이제 코너에 몰릴수록 이제 컴피던스가 이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각 보면은 사실 코너 케이스들에 대해서 학습하니까 엔트로피나 마진이나 리스트 컴피던트 셋 다 코너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은 그 uncertainty 반대, 그러니까 uncertainty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서 요걸 어느 보통 메저를 쓰느냐는 거의 이제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엔트로피를 이제 많이 쓰거든요. 엔트로피를 써서 액티브 러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원 클래스 세그멘테이션으로 돌아와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 비전 이런 세그멘테이션 하는 걸 넘어왔을 때는 이 뭐 엔트로피로 바로 쉽게 uncertainty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베이지안 딥러닝이라는 분야를 써서 좀 이제 uncertainty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제 B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거든요.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런데 지금 내 네트워크가 세그멘테이션 해봤더니 이렇게 인도를 제대로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E를 보시면 이게 에피스테믹 uncertainty라고 부르는데, 이게 앞서 말한 이제 뭐 엔트로피 베이스드 이런 uncertainty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uncertainty가 확 높아지니까 결과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uncertainty는 정답이 없이 예측할 수 있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어떤 수단이거든요. 그 수단이 정답이 없어도 uncertainty가 높으면 내가 학습이 덜 됐구나, 이 샘플은 학습이 더 필요하겠구나, 여기 기준으로 그어야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서도 에피스테믹 uncertainty가 높은 이그잼플부터 먼저 학습을 하게 되면 태스크 앰비규어티를 확 줄여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액티브 러닝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여담을 이제 electronic uncertain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인도랑 차도가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바뀔 때 이제 경계선은 사실 뭔지 조금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경계선에 대한 uncertainty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습이 얼마나 됐냐 안 됐냐를 보려면 에피스테믹 uncertainty를 써야 되는데, 이 에피스테믹 발음 보이네. uncertainty는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냐면, 뉴럴 네트워크가 전체가 있을 때 우리가 드랍아웃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드랍아웃이라는 게 어떤 그 웨이트의 조합을 이끌어서 이제 웨이트를 이제 부분 네트워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부분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더 잘 된다는 이론인데, 이 부분 네트워크들을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로 봐서 그것만 가지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 네트워크들로 예측을 해도 다 잘 돼야 좋은 네트워크가 되는 거니까 각 샘플된 부분 네트워크에서 결과들을 뽑아서 그 결과가 예를 들면 그 부분 네트워크 안에는 각 픽셀마다 그 오브젝트에 대한 클래스 스코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클래스 스코어를 다 모아서 이제 그 부분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스코어를 모아서 이제 더해서 이제 평균을, 그러면은 그 부분 네트워크가 낸 이제 uncertainty, 그러니까 즉 스코어가 어떻게 생겼느냐로 보고 그걸 전체를 다 합한 거에 대한 걸 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웨이트를 베리에이션을 줘서 이제 그 옵티멀한 파라미터 웨이트 있으면 얘가 흔들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웨이트가 좀 바뀌어도 잘 예측하겠지만, 안 좋은 웨이트 있으면 조금씩의 웨이트가 변하면 결과가 많이 흔들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랍아웃 방식으로 서브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스코어를 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uncertainty를 확실히 이제 이렇게 매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세그멘테이션에서 언설틴티를 매저를 해서 이 방식으로 줄 세우고 줄 세운 데이터를 메타러닝을 하면 훨씬 기존의 어떤 메타러닝으로 파인튜닝 한다든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그러니까 파인튜닝 한다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데 일단 그 파인튜닝이라는 거는 옛날 거도 잘하고 지금 거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옛날 거를 잘한다는 거는 이제 회색 부분에 있는 애가 옛날 걸 원래 잘하는데 흰색 부분을 옮겨가고 싶을 때 저기 교차하는 섹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교차하는 섹션 안 들어가고 새로운 데이터만 주면 보통 바로 흰색만 있는 부분은 넘어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아시다시피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방식을 주면 이제 빨간색으로 잘 들어가느냐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메타러닝과 액티브 러닝을 활용한 파인튜닝 방법을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이게 제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그 오른쪽 이런 데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어요. 처음에 이거는 프리트레이닝 됐다가 새로운 잘 안 본 이그램플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과 이렇게 주황색 박스거든요. 이 바운더리랑 되게 다른 모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운더리를 오른쪽 끝에 있는 잘 예측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존에 학습된 거를 두 가지 태스크로 쪼개야 됩니다. 이미 잘 맞추네. 지금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색 뇌 모양에서 잘 맞춘 바운더리 멘트가 오린 거거든요.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못 맞추네. 지금은 못 맞추네를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잘못 맞춰서 이제 떼야 되는 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를 아까 개 태스크, 고양이 태스크 이렇게 나누듯이 태스크를 두 개로 만듭니다. 메타러닝 셋업을 위해서. 굿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풋 이미지 그대로 넣어주고 이 레이블을 잘 맞추니까 이 레이블 그대로 이제 잘 맞추는 파란색만 넣어줘요. 그리고 배드 태스크는 이제 초록색 잘 못 맞춘 애들 다시 넣어줘요. 그래서 굿 태스크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배드 태스크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요거를 합쳐서 이제 메타러닝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훨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10장이 있어요. 10장이 있으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10장에 대해서 각각 굿태스크, 배드태스크를 나누면 총 굿태스크 10장, 배드태스크 10장 있잖아요. 그러면은 짝짝이 맞춰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굿태스크끼리에서 언설티드를 매저해서 제일 언설티드한 것부터 학습하는 거예요. 배드태스크도 똑같이 배드태스크 내에서 언설티티를 구해서 언설티드한 것부터 학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한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굿태스크, 배드태스크 학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 내에서 굿태스크 학습하고 배드태스크 학습하는 게 이제 목표가 이제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합친 방법을 제가 이제 액티브 메타튠이라고 부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냥 주어진 순서대로 학습을 하면은 이제 그 원래 주어진 포인트가 세타 제로로 하고 그 원래 처음에 주어진 일에서도 제일 잘하는 포인트가 이제 세타 G 스타라고 하고 원래 못했던 애는 세타 B 스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를 가야 되는데 랜덤하게 순서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 여기 각 샘플에 대한 옵티멀 포인트가 저기로 가면은 임의의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임의의 방향으로 계속 순서대로 하면은 원래 여기 중간 지점으로 가야 이제 둘 다 잘하게 되는 지점인데 그 중간 지점으로 얼마 안에 갈지 개런티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 러닝으로 말씀드린 방법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얻는 방향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못하는 애, 언설티드한 애거든요. 이제 원 지름을 중점을 재서 제일 반대 방향 알파 1이겠죠. 베타 1도 이제 못하는 것 중에서 제일 못하는 애거든요. 못하는 방향으로 쭉 이동하면 저 방향으로 이제 돼서 처음 방향부터 이미 그 타겟 이제 포인트로 가기 좋은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가장 잘하는 원래 처음 잘했던 애가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이랑 가까운 포인트로 알파 t랑 베타 t가 결정되는데 이 방향 같은 경우에는 학습 그레디언트 방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는 견인 역할이 있어서 결국에는 타겟 포인트로 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좀 정성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즉 메타 러닝에다가 액티브 러닝을 섞으면은 학습 방향 자체가 잘 컨스트레인트가 돼서 원하는 방향으로 더 빨리 더 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결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메디컬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되는 데이터셋 중에 브라시라고 온바람, 뇌에서 처음 생긴 암에 대한 결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시다시피 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른 뇌암에 대해서도 이제 잘 구분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전이암 같은 경우에 초기 단계에서 저기 보시는 화살표 끝에 있는 작은 흰색 점이 암이거든요. 확실히 어렵잖아요. 저거 큰 거 잡던 애로 이걸 잡으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셋은 애초에 저거밖에 없는데 이런 뇌전이암 얼마 없는 데이터셋은 어떻게 이제 학습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원래 원바람 데이터로 잘 학습된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해서 이제 메타스테시스로 잘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져가자라는 게 저희 이제 모티베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이런 작은 걸 보려면 환자당 한 환자당 한 모드로 40슬라이드를 보고 이렇게 MRI 모드가 4가지가 있는데 160장을 봐서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환자당 160 환자 보는데 보통 하루에 수백, 거의 100명 가까이 이제 진단을 내리니까 봐야 되는 MRI 장수가 몇만 장이라서 사실 그 병원 가서 MRI 그 결과 보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의사들도 사실 엄청 고생하고 있어서 이제 결과가 늦게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오토메이션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출발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구분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액티브 러닝으로 그 굿테스크, 배테스크 나눠서 테스트 순서를 만들고 이제 MAML로 이렇게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브라시라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셋에서만 이제 학습된 결과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전이암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MRI도 브라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고 이건 서울대병원 데이터라서 MRI 촬영 방식 그리고 두개골도 안 없애고 저희가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두개골을 보통 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코뼈인데 코뼈를 지금 갈색이 암이거든요. 초록색은 배사된 부분. 코뼈를 이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파인 튜닝 하면서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는 태스크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위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왼쪽 되게 하얀색 부분 있죠. 그 하얀색 부분 다 암인데 암이라고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럼 이걸 암으로 예측하게끔 다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제 아까 액티브 메타튠 방법을 할 건데요. 그렇게 이제 한 스텝만 먼저 이동하면은 이렇게 쭉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액티브 메타튠 방법을 하면은 한 스텝만 이걸 가지고 학습하고 나면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 하고 다시 전체 모든 데이터셋 원하는 만큼 이제 확인하고 제너럴라이즈,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도 잘 되는지 확인해 보면 오히려 더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하고 나서도 기존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파인 튜닝에 따르게 잘 없애고 잘 더합니다. 오히려 뭐 계산의 부분 더 잘 예측한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시면 위에 베이스라인으로 쓴 그 브라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 자체도 애초에 별로 그렇게 좋은 걸 안 썼거든요. 이거는 브라 데이터에 대한 결과 0.66이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쓴 네트워크로 그냥 라이브라는 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그냥 업데이트 한 건데, 이거는 결과가 다이스코 기준으로 0.33 나왔대요. 근데 저희 액티브 메타튠을 해서 정렬별 시켜서 하면은 0.45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5장만 보여줬을 때인데도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굉장히 훨씬 줄어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이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잘 됐냐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해도 한 스텝만 해도 이게 잡긴 하는데, 다른 새로운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보여주면은 오른쪽 거 같이 오른쪽 밑에 있는 종양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거든요. 근데 이제 액티브 메타튠을 하면 이제 저기 노란색 부분 ED만하고 부종인데 부종도 잡고 암도 잡고 중간에 있는 대사도 잘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패시브 메타튠이라고 정렬을 안 하면 두개골을 오히려 뭔가 있는 것처럼 잡아버리는 포션이 더 늘어나는 이런 결과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려면 액티브 러닝이랑 메타 러닝을 섞어서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목표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스포 러닝 할 때는 이제 제가 잘안드린 방법 쓰면 좋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